자, 구축 아파트 5억짜리와 신축 아파트 10억짜리가 있던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신축 아파트가 10억이 되었을 때 구축 아파트는 같은 비율에 맞춰서 10억이 되었을까? 라는 질문을 저자는 던지는데요. 저자는 여기서 구축 아파트는 7억 선에 머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렇게까지 격차가 클까라고 의구심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판단은 각자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말하고 싶은 부분은 신축 아파트의 인기는 더 심해질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도. 그렇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인데요. 지금부터 장기적으로 우상향이 있을까요? 그동안 최근에 5년간 그렇게 급격한 상승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일시적인 상승과 한동안 정체를 반복할 것이다 라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내가 팔려고 하는 아파트에 매수층이 있느냐라는 여부인데요.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매수층이 적어질 것이다. 신축 아파트는 여전히 인기가 있기 때문에 매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정체 기회도 라는 의견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혁명적 시기에는 과거의 문법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강남북 간의 격차는 20%로 좁혀진다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거리보다 교통거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GTX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저자 의견과 약간 반대가 되는, 저자 의견에 동의하실 수 없는 저의 고려할 점은 강남과 강북의 격차라는 부분에서 강남에는 단순하게 그 아파트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가치보다는 강남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지위, 우월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격을 더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남의 프리미엄이라는 것을 반영한다라면 20%로 격차가 좁혀진다고 하는 저자 의견에는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청량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20-20년 전에 용산이 개발된다고 했을 때 그래도 용산이 개발돼 봐야 어쩌겠어 라고 했지만 지금은 보는 게 다르잖아요. 청량리가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청량리를 가보고서 많이 놀랐는데, 만약에 청량리를 가보신 지 오래된 분이 계시다면 한번 방문해 보시거나 아니면 뉴스를 찾아보셔서 어떤 일들이 청량리에 벌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색동과 증산동도 코로나 이후에 아주 주목할 만한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저는 은평구 수색동, 은평구 증산동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꼭 마포구 수색동, 마포구 증산동처럼 느껴져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생활권을 마포나 서대문에 사시는 분들과 똑같이 갈 거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철도길 하나 사이로 은평구에 들어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마포구 상암권, 마포구 생활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다른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과는 다를 것이다. 그래서 비슷한 가격에 은평구 내에 있는 녹번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에 비해서 격차는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저자도 이야기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 이후 학군의 미래. 코로나 이후에는 교육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온라인, 줌, 이런 것들이 과연 학군의 중요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의견인데요. 일단 전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교육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고급 교육이 보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4차 산업이 각광받는 이런 세대에서는 대학 졸업장이 인생을 좌우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요.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네오비에서 특강해 주셨던 최강수 교수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업무의 해박한 지식과 그 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는 결정된다라고 하셨어요. 자, 학군을 이야기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대치동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대치동에 학부모들이 왜 갈까요? 학군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학군의 의미라는 것이 좋은 학원 교육을 받는 것일까요? 좋은 학원 교육을 받는 것은 기본이죠.
근데 제가 강남에 있으면서 보고 느낀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를 학부모가 자녀 교육 때문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그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보여져요. 하나는 첫째, 공부하는 분위기를 구입하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들, 학원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대치동 아파트를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치동에서는 탈선을 한다고 하는 것은 기껏해야 학원 빼먹고 PC방 가는 정도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창들, 친구들과의 인맥 형성입니다. 지금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강남 출신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강남에서 안에서 20등을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 중에는 서울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 연대 다니는 친구도 있고 유학 간 친구도 있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판사가 된 친구도 있고 검사가 된 친구도 있고 의사가 된 친구도 있고 IT 대기업에 다니고 증권회사에 다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5등을 한다고 했을 때 서울대학교 다니는 친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친구 중에 의사가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차이들, 인맥, 벌써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인맥을 벌써 생각해야 되나라는 이런 자괴감이 들기도 하는데 씁쓸하지만 이건 엄연한 현실입니다. 보통 학군이라는 것은 이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학군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좋은 일자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통이 확보돼야 됩니다. 직장과 교통이 확보가 된 지역에는 새 아파트 단지가 생기죠. 그러면 중산층들이 유입을 합니다. 이들이 학구열이 증가가 되고요. 주변에 학군이 형성이 되죠. 그럼 아파트 가치가 상승이 됩니다. 그러면 더 비싸진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더 부유한 중산층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 학구열은 더 증가됩니다. 그리고 주변 학군은 더 발전되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좋은 학군이라는 것이 생기죠. 쉽게 말씀드리면 고급 직장이 생기면 고급 아파트들이 생기고 아파트들이 생기면 고급 학군이 생기면서 전체적으로 고급 분위기라는 것이 생김으로써 이런 고급 분위기들을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랐던 마포구에 있는 초등학교 얘기를 해드릴게요. 당시에는 40년 전에는 서교초등학교가 제일 좋았습니다. 공립 중에서. 왜냐하면 주변에 보통 100평, 80평, 적어도 50평 정도 되는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집 자제분들이 여길 다녔어요. 그래서 경쟁률도 치열했고요. 반수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당시에 여기서 조금 떨어져 있던 서강초등학교는 상당히 선호도가 떨어졌어요. 다니는 학생들도 경제적인 수준도 좀 낮았고요. 지역도 조금 더 열악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서교초등학교를 가려고 했던 연남동, 동교동, 성산동, 망원동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다 거기가 빌라가 됐잖아요. 아파트들은 많지 않고. 그런데 서강초등학교 주변에는 광흥창역이 생기면서 주변에 아파트 단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강초등학교에 보내려고 학부모들은 다들 노력을 한다고 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뉴타운이 되어서 재개발이 된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다니는 학생들이 생길수록 이 지역의 학군은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된다. 경제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코로나 이후에서 학군이 차지하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자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을 시작하는 지방 거점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부분도 지방에 거점 도시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구도심의 수요를 뺏어오고 새로운 중산층들이 이 거점 도시에 들어옴으로써 이 거점 도시에는 학군도 더 좋아지고 살기도 좋아지고 하면서 발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거점 도시에 직장을 가게 되신 서울에 있던 분들은 과거에는 혼자 내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슬슬 가족들도 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래서 지방 거점 도시가 생길수록 지방의 구도심은 여러 가지 중심을 뺏길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학군, 그 다음에 이 도시의 분위기, 인맥, 이런 것들 같이 어울리고 싶어하는, 저 단지에서 저 정도 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구도심과의 격차를 점점 늘리고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7, 8, 9, 10장은 조금 구색을 맞추려고 넣은 느낌이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각 파트는 다 변할 테니까 변하는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중요한 것은 짚어줬으나 그렇다면 이것을 투자해도 좋고 이것을 사는 것이 좋냐라는 것이겠죠. 코로나 이후에 변하는 것, 그렇지만 그렇지만이 중요하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저는 이 네 가지를 마이너 아이템이라고 정의했어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아이템들은 아니니까. 7장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이제는 1.5룸이 대세다. 자, 오피스텔의 이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오피스텔은 면적 대비 상당히 쌉니다. 강남에 오면 확 느끼죠. 면적 대비 싸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오피스텔은 이제 1.5룸이 대세인 시대로 변했다. 예전에는 16평형이라고 해서 전용 면적 8평짜리 원룸 오피스텔이 획일화되게 공급되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1.5룸이 대세다. 왜냐하면 좀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1인 가구라고 해서 그 원룸에서 살 수만 있는 세상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벗이 중요하다고 했죠. 오래된 원룸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면 매도해라. 특히 지은 지 오래되었다면 팔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 훗날 본다면 지금이 가장 팔기 수월할 때이다.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테니까. 빌라보다 못한 것이 오피스텔이다. 대세를 벗어난 오피스텔은 최악이다.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률로 오피스텔의 가치가 형성되잖아요. 근데 오피스텔이 노후화가 됐어요. 노후화가 되면 가치가 하락되고요. 가치가 하락되면 임대가 부진합니다. 임대가 부진하면 임대료를 깎아줘야 돼요. 임대료가 깎아지면서 노후도가 되면서 관리비가 늘어납니다. 이런 노후된 오피스텔을 누가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피스텔을 한 번이라도 보유하셨다가 처분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 공감하는 내용이실 거예요. 오피스텔의 장점은 시세 차익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많이. 그렇지만 오르지 않을 그 시세 차익을 월세로서 내가 미리 땡겨서 받는다 정도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고, 같은 금액을 주택이라든지 빌라에 투자하는 경우보다 다만 심리적으로는 월세가 나오기 때문에 안정될 뿐이지,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이자를 받는 것 뿐이지, 보유 후에 매도하는 시점이 됐을 때는 많은 후회가 따르는 아이템이 오피스텔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피스텔이 분양들을 포기하고 대부분 임대사업용으로 건설사에서 시행사에서 가져가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소규모 시행의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오피스텔은 보통 상업지역에 있잖아요. 토지가가 오르고 있으니까 오피스텔 가격도 결국은 오르지 않겠느냐. 토지 가격이 오르고 있으니까 노후도가 감가되는 것을 상쇄하고서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오피스텔 소유자가 갖고 있는 것은 그 해당 대지가 아니에요. 땅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해당 호수의 건물과 숫자로 되어 있는 대지 지분만 갖고 있는 것이죠. 100세대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소유자는 100명이죠. 앞으로 어떤 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부시고 다른 걸 신축한다든지 모든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도 100명의 소유자가 100명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소재 파악도 되지 않는 소유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갖고는 있을지언정 내가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소유자들 모두의 뜻을 하나로 묶어서 만약에 이것을 헐고 다시 정말 노후된 오피스텔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면, 주변 땅값은 1억이었는데 지분값으로는 평당 5천밖에 안 됐던 그런 오피스텔에 있었다면 이 모든 소유주들의 뜻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의 소유권으로 만드는 사람이 결국은 5천만 원과 1억의 대지 지분값과 일반 토지 시세와의 가격 차이 5천만 원을 가져갈 것은 그 뜻을 모으는 사람의 몫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전원주택의 달라질 위상, 전원주택의 위상이 달라질 것인가?
저는 감가상각의 끝판왕이라고 썼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기대할 점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정 부분 긍정적인 작용이 예상되는 것은 있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것이고 집에서 쾌적한 생활, 특히 요즘에 문제가 된 층간소음으로 인한 수많은 갈등들, 또 재택근무의 일상화, 집에서 하는 홈트레이닝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가 활동들, 보다 넓은 면적을 찾고 보다 쾌적한 면적을 찾는 수요는 증가할 것이에요. 그래서 전원주택의 가치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얘기해요. 투자처로서의 가치는 높지 않다. 이유,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의 희소성이 없다는 거예요. 공급의 희소성이 없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은 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둘째, 거래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거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은 내가 매도할 사정이 생겼을 때 기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만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을 머금고. 근데 그 가격으로 낮추지 않았을 때는 팔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감가상각이 커요. 감가상각이 되지만 토지값은 오르죠. 토지값이 오르는 것보다 감가상각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것은 건물을 단독주택,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나대지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지, 건물이 올라가 있는 전원주택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건물이 없는 것만 못하죠. 이 사람은 새로운 것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짓기 위해서 이걸 헐어야 되니까. 그래서 남이 지어서 살던 전원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만약에 전원주택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나대지를 살 거고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는 충분히 있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공급의 희소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는 전원주택을 구입하면 팔 때 건축비는 그냥 날리는 거였어요. 5년 살고 팔 때, 7년 살고 팔 때 건축비는 그냥 날리는 거예요. 땅값만 좀 올라간 정도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전원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 늘어난다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손해보지는 않을 정도의 개선까지는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 투자 수익은 포기하는 거죠. 아파트를 살았다면 사는 동안에 얼마가 올라도 올랐을 텐데, 긴 롱텀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투자 수익을 포기한 대신에 자기가 실거주에 대한 만족을 그 비용이라고 생각하고서 지불하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공급의 희소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오피스텔과 빌라와 전원주택과 아파트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오를 것이냐. 인기가 좋아졌어요. 오피스텔이 인기가 좋아지고 이 오피스텔이 풀로 찼고요. 빌라도 잘 팔렸어요. 전원주택도 다 팔렸고요. 아파트도 다 입주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야 되잖아요.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급의 희소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상황에서는 주변에 추가 공급할 땅이 있는가를 보라고 말씀드릴게요. 주변에 같은 오피스텔, 같은 빌라, 같은 전원주택, 같은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주변에 토지들이 있는가를 보라는 말씀이죠. 오피스텔의 케이스를 볼게요. 오피스텔은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분홍색 중심 상업지역은 널려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개발했을 때 사업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아직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빌라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하지만 단독주택 용지는, 빌라를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는 정말로 점점 줄고 있고 단독주택 용지의 가격은 그래서 올라가고 있어요. 전원주택 부지의 케이스를 볼게요. 용인에 전원주택 부지가 있고요. 타운하우스가 있어요. 아주 잘 지었고요. 경치도 좋아서 완판이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런 게 공급할 수 없다면 이걸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가격이 오르겠지만 아니죠. 보통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다음 다른 지역, 주변 지역에 가서 또 다른 부지를 개발해서 항상 전원주택 부지를 추가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서울시 주변에는 또 강남 판교 주변에는 개발할 수 있는 전원주택 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가격의 문제 때문에 또 분양의 문제 때문에 아직 개발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죠.
그러니까 추가로 될 수 있는 공급의 부지 공급의 희소성이 없다. 아파트 보세요. 아파트는 완판이 됐단 말이에요. 엊그제 나온 원베일리가 5,600만 원, 5,800만 원의 평당가로 분양을 이제 하고 시세는 훨씬 더 평당으로 가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바로 옆에 그 부지를 똑같은 걸 만들어서 또 지면 돈을 더 많이 벌 텐데 질 데가 없잖아요. 이런 건 공급의 희소성이 큰 거죠. 자, 여기서 공급의 희소성 승인을 말하는 데 있어서 오피스텔하고 상업용지, 전원주택, 관리지역 뭐 이런 땅들이겠죠. 이런 지역들의 오피스텔과 전원주택이 추가로 필요할 때 그걸 추가 공급할 수 있는 부지의 양은 충분하다. 빌라는 공급의 희소성이 그거보다는 더 높고 아파트는 공급의 희소성이 절대적으로 높다. 부지가 없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오피스텔 부지, 전원주택 부지는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또 생긴다. 추가로 또 생기면 가격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빌라나 전원주택이나 아파트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때는 항상 이것이 다 되었을 때 주변에 똑같은 것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있는가를 꼭 고집사 하는 말씀에서 공급의 희소성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9장 다시 살아나는 핵심 상권. 코로나 이후의 상권은 지금 다 죽은 상권이 어떻게 될 것이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신 이 결론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상권은 살아날 수 있어요. 핵심 상권은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이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비핵심 상권은 악화된다는 얘기죠. 비핵심 상권은 어떤 것이 있느냐? 소규모 상권이고요. 또 지역에 있는 상권이죠. 이런 비핵심 상권은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방의 구도심 상권은 주의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줄의 말이지만 전 100% 동의합니다. 10장 갈데없는 도시 몰리는 곳. 2년 전, 3년 전에 아파트를 파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너무. 그런데 여기서 이 생각을 한 번만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그 2년 전에 그 아파트를 처분하신 분들은 지금 그 가격이 더 올랐으니까 속상하고 아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지금 계실까요? 제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분들은 그 아파트를 2, 3년 전에 매도하고 그 자금을 지금 은행에 넣어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주식을 사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하실 수도 있지만 그 중에 많은 분들은 중과 부담이 없는 건축 가능한 노후주택이나 꼬마 빌딩, 심지어는 토지를 매수하신 분들이 많아요. 최근 2, 3년간의 거래 추이를 확인해 보면 그러면 이 분들이 2년 전, 3년 전에 매수했던 아파트를 팔고 매수했던 그 노후주택, 꼬마 빌딩, 유망한 토지의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지금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 뉴스에서는 아파트 얘기만 나오죠. 이분들이 이때 2, 3년 전에 매수하신 이런 것들은 아파트만큼 올랐어요. 아파트와 비슷하게 올랐거나 더 오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때 2, 3년 전에 매입해서 그 사이에 거둔 차익은 양도세 중과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더 늦게 팔아서 지금 그 아파트가 몇 억이 더 올랐을 텐데 라고 지금 아쉬워하고 있지는 않으시다고 생각해요. 시장에 있으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요. 최근 1, 2년 사이, 2, 3년 사이 양도세 부담을 느끼고 투자했던 아파트를 매도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때 매도하셨던 투자자들이 꼬마 빌딩 토지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런 양도세 부담을 느끼고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는 분들이 리츠에 관심을 가지라고 해요. 갈데 없는 돈이 몰려들 곳. 아파트 투자가 현재 어려워졌으니까 대체 투자처가 시급해졌다는 말이고요. 그 대체 투자처가 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번 최상욱 의원의 책도 마지막 장은 리츠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올해 나올 부동산 관련한 책들을 전망하는 책들을 구입해서 앞으로 볼 때 마지막 장에는 리츠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많겠네요.
이 의견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리츠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만 시급한 것은 아니다. 미리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다. 정도로 정리하고 싶어요. 자,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김원철 저자의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꼭 넣고 싶었던 6가지 키워드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1. 물리적 거리가 아닌 교통거리에 주목하자. 2. 강남까지 얼마나 걸리냐 라는 문제에서 이제는 판교까지 얼마나 걸리냐, 판교까지의 접근성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자. 3번 면적, 신축, 구축, 편리성, 이런 리빙의 관점에서 공간은 더욱 필요해진다. 4번 이제 신축에서 생활하던 사람은 다시 구축의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기는 쉽지 않아지겠구나. 5번 학군은 학군의 의미가 아니라 분위기, 연대감, 소속감, 이런 부분이 학군이라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6. 마이너 아이템은 영원한 마이너다. 한동안은. 오피스텔, 전원주택, 지방상가 등등. 이 책의 후반부에 나왔던 말들. 이렇게 6가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가 대한민국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너무 심각하고 많은 분들이 힘들고 저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지만 2021년 신축년에는 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돼서 이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의 책인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부동산 원포인트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